네, 바로 두 번째 시그널픽 손님을 모실 텐데 지금 바로 자리에 계십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라서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좀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전당대회는? 일정 바쁘게 뛰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 최대한 만나 뵈려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난 4일에 호남 경선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호남일 텐데 호남 경선 겹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순위 변동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게 정봉주 김민석 두 분의 어떤 순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김민석 후보가 선두에 나서셨더라고요. 현장에서 좀 느끼시기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굳어지는 분위기인 건가요? 현장 분위기 가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그런 지지의 그 열기가 타 후보들에게도 후끈후끈 이렇게 느껴질 만큼 정말로 역동적이고, 그리고 이 쭉 이렇게 결과를 살펴보시면 지역들을 쭉 거치면서 그 전주의 어떤 그 결과들이 그대로 유지됐던 지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지역들 다니면서 계속해서 지금 순위들은 변화하고 있고, 이제 예. 한 반환점 돌았거든요. 돌았으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 당원분들께서 최고위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면면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메시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또 종합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 시간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 네. 지금 또 수도권을 거치다 보면은 당원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좀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결과가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런 질문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강선우 의원 사실 처음에 최고위원 후보 나오셨을 때 저는 굉장히 선전하실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하신 것만큼 이제 기대하신 것만큼은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남은 기간에 그래도 역전의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쭉 좀 반출을 해보면은, 표 숫자, 그러니까 성적표를 보면서 저는, 저의 부족한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성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첫 번째 치러지는 전 당원 대회이거든요. 이 전 당원이 정말 주인인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이 8월 18일이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정말 내가 주권자로서 이 표를 행사를 했고 당의 의사결정에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효능감을 당원 한 분 한 분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릴까, 제 역할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면 아마 저는 나름의 의미 있는 선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고전이다, 선전이다, 성적표 좋지 않다, 이제 그런 객관적인 정량적인 그런 평가들도 물론 아주 중요한 평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명 후보 중에 이제 등수로 치면 8등인데 나는 그런 8등의 후보가 아니라 표수를 보면은 19,370분께서 제게 마음을 예. 주신 건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후보들 중에 유명한 후보도 아니고 다른 후보들 비해서, 그리고 대세도 아닌 것이고, 근데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 강선우가 좋은 마음, 그런 걸로 이렇게 모아주신 마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작지만 단단하고 행복한 숫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 우리 당원들께서 첫 번째 치르는 전 당원대에서 조금 더 행복감 느끼시고 더 즐거우시고 그렇게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기억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저 나름의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득표율보다 그 투표해주신 인원수를 말씀해주시니까 상당히 많은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좀 표를 주신 거니까 뭐 그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뭐 9대 명이냐 뭐 8대 명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득표율이 워낙 높고 좀 앞서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전체 전당대회 분위기 자체에 좀 흥행도 저조하고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현장 보면은 그런 느낌은 사실은 좀 못 받고요. 받기 어렵고요. 예. 가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낮다, 어차피 대표가 정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우려,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지난번 전당대회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근데 저는 단순히 이렇게 숫자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처럼 개파 경쟁이었고
노선 경쟁이 없고 네. 모두가 하나 된 그런 전당대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난번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들을 볼 때 단순하게 숫자만 쭉 놓고 이게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는 저는 조금 부족한 분석이 아닌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네. 첫 번째 야당의 전당대회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노선 경쟁, 계파 경쟁이 없는 전당대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더 높은 투표율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열기와 관심이 저는 있는 전당대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계파 경쟁, 노선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전당대회 이후에 화합하긴 좋을지 몰라도 당내의 다양성이 이미 실종돼 버린 거 아닌가,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분위기가 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이 평시 상황이면 그런 비판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은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함께하는 여러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전시 상황이라고 아마 규정을 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 단일 대우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팀이다라는 것에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그것이 저는 우리 민주당의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당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저는 정치적인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책적인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다. 예. 민주당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인 다양성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만한 정당이 없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연 확장이나 중도 확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게 중도라는 것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책, 나와 맞는 그런 정책을 가진 정당을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정책을 날 것 그대로 읽고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어떤 관계성에 의한 설득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아빠는 보수 지지자인데 딸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면 그 관계성을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인 딸이 민주당의 어떤 정책을 갖고 설명을 하는 그래서 그 관계성으로 중도를 끌어오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연속되는 우려들 너무나 단일되어여서 다양성을 실종해서 중도나 외연 확장이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조금 2024년에는 딱 들어맞는 분석은 아니지 않나. 아닐 수 있다. 네, 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두관 당대표 후보 발언이 계속해서 세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더민주혁신회의를 좀 공격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 군대 내 사조직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조직인 하나회 비교할 정도였는데 이게 좀 지금까지도 논란인 것 같은데 왜 이 정도까지 좀 비유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서는 안 될 비유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이 비유가 저희가 광주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날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전두환 군합발로 짓밟혔던 광주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날 민주당의 어떤 모임을 하나회에 비유를 한다?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비유를 왜 했을까? 그 의미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조직적으로 뭉쳐져서 지금 전당대회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원의 그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우려에서 출발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비유의 기인은. 그런데 그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그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사실은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우리 당원 주권 시대를 열려면 어떤 시스템이 좀 더 필요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을 하는 집단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전두환의 그 군 사조직에 비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당에 대한 비판,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비판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이 공감을 얻고 힘을 얻으려면 이러한
그동안 그 김두관 후보께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지점들이 전당대회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일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하필 전당대회가 시작하니 이런 목소리를 이제서야 내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전에는 가만히 계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얘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휴가를 떠났는데 어제 뭐 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남을 가진 사진도 공개가 되기는 했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원래 뭐 매년 가봤더니 휴가를 두고도 일하는 국회 싫다면서 놀러 가는 금쪽이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럼 아예 휴가를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휴가를 가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 지금 현재 어려운 민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 야당이 좀 더 힘을 가지고 그 의정 활동을 하고 민생을 살피려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예. 민생에 관련해서 국정 과제들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이것만은 실천을 하겠다는. 그래서 야당도 우리 당에서는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 민생을 위해서. 그래서 예. 그게 좀 이거 받아주고 이거 주고 이게 돼야지 사실 민생을 정치권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뭐 반대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 뭘 하겠다 이런 뭐를 것들이. 하겠다는 게 없어요. 뭐를 주고 우리는 이거를 좀 받고 싶다라는 게 아예 존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의 목소리를 저는 정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국민의 삶을 살피는 그리고 네. 책임지는 자세가 계속 돼 왔다면 휴가를 안 간다고 해도 휴가를 가야 된다고 하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예. 그 이면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김건희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데 어떤 의미로 김건희 여사를 빗대서 김건희 정권이다라고 하신 건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산재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들을 쭉 관통하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시는 그 한 테마를 꺼내 보라고 하신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혜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 이렇게 또 이름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22년 나토 순방 때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지금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우려들이 너무나 많죠. 예. 그리고 이미 지금 길거리에서는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못 견디겠느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게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저는 잘 표현을 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얼마나 관여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예.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일이겠죠. 국민들이 어떤 느끼는 좀 관통하는 어떤 테마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도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법안들을 처리를 했고 휴가 기간에 일단 법안을 좀 통과시키고 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통령 역시 제2요구권을 전자결제로 행사할 걸로 보여요. 근데 민주당이나 뭐 이런 야당들이 자꾸 거부권 행사만을 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조금 쟁점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여야가 좀 협상해서 좀 어떤 건 넣고 조정하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속도전에 나선다 이런 지적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협상을 하려면은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 국정 운영에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았는가? 우리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부 여당이 민생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동에 관련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어야지 예. 민주당도 그것을 검토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해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게 부재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게 거부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게 앞뒤 맥락을 섞어서 좀 왜곡하는 그런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논리에 따르자면 그 수사 그 기소를 하는 그 모든 기소 건수가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오거나 무혐의를 나오거나 그럼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놓고 거꾸로 하는 해석인 것이지 음.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 비판에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이지 국회가 그것을 유도한다? 아니, 저는 그 해석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를 하고 그 책임도 우리가 지겠다. 근데 여당은 마땅한 대안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22대 국회 내내 정쟁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7월에 저희가 본 국회도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뭔가 해법은 없는 겁니까? 이제 그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난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 4표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크랙이 생겼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민심을 최전선에서 맞닥뜨리고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고민에 빠질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래서 그 분노가 너무 뜨겁다. 끓는 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되면 저는 매직 넘버 8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그 숫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당과 그리고 그 개개 국회의원들이 살 길은 예를 들면 탄핵에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이렇게 발의하는 이런 민생 입법에 동참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별도로 하되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은 계속해서 더 부지런히 더 속도감을 내서 해야 한다는 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국민의힘에서의 변화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